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가을.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열성 감염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 가을철 3대 열성 질환으로 불리는 찌찌가무시,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가을철엔 물림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열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이제 열이 나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열성 질환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 열이 나는 질환들 중에서 가을철에 더 많아지는 질환들을 가을철 열성 질환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병으로는 이제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게 되는 쯔쯔가무시, 그리고 쥐의 분비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렙토스피라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진드기나 쥐에 의해 퍼지는 열성 질환은 주로 등산, 캠핑, 텃밭 작업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자칫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될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야외 활동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요, 우리가 가을철에 좀 주의해야 할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질환이 바로 열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을철 열성 질환, 이거 어떤 질환일까요? 열이 나는 병들을 다 통틀어서 열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열이 나는 병이라고 하면 흔히들 아시는 감기, 그리고 장염,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시사철 발생을 하죠. 가을철 열성 질환은 진드기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그리고 쥐의 배설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는 이제 매년 전국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발생할 수 있는 개략적인 질환들 먼저 좀 짚어보고 갈까요, 교수님? 네. 우선 진드기 물림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쯔쯔가무시. 마찬가지로 진드기 물림으로 생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줄임말로 SFTS라고도 부르는 이제 병입니다. 네. 쥐의 배설물, 오줌이나 이제 분변, 이런 것들로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이라고도 불리고, 또 약간 어려운 말로는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불리는 병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나는 병 말고도 이렇게 벌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산에 출입하게 되면서 벌에 쏘이는 경우, 그리고 또 뱀물림, 그리고 야생동물 물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철 증가하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철에 정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질환은 찌쯔가무시인데요. 사실 이 질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찌쯔가무시, 어떤 질환일까요? 진드기, 진드기 중에서도 이제 쯔쯔가무시 균을 가진 이제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병이고, 주로 발생하는 지역들은 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인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네. 농번기인 9월에서 11월 이때 이제 많이 호발하고, 그리고 환자 수는 2019년 4,005명, 2020년 4,479명, 2021년 5,915명으로 매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씩 발생하고 있고, 잠복기는 이제 10에서 12일 정도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0.1%에서 0.2%로 대부분 이제 합병증 없이 증상이 경하게 이제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사실 좀 사진에서 보면 찌쯔가무시가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벌레지 않나요, 교수님? 눈에 평소에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야외 활동하고 난 후에 샤워를 하면서 이제 몸을 좀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고 눈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발견이 됩니다. 네. 이 찌쯔가무시에 물렸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대표적으로 열이 88.2%에서 네. 이제 나타나고, 다음으로 두통이 81%, 이렇게 그래서 고열과 두통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 다음으로는 근육통, 기침이 52.5%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 다 뭐 감기 걸렸을 때 아니면 맞아요. 장염 걸렸을 때 이렇게 다 이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라서 이게 내가 뭐 쯔쯔가무시에 걸린 건가 아니면 그냥 몸살이 난 건가 이렇게 잘 이제 구분이 힘든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럼 특징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증상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몸통 그리고 등에 이렇게 빨갛게 점점 이렇게 이제 발진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진드기에 물린 흉터처럼 이렇게 진드기 물린 곳이 까만색 딱지가 진 것처럼 이렇게 가피라고 불리는 이런 것이 네.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진드기가 무는 곳은 주로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뭐 귀 뒤 이런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 주로 물기 때문에 이제 샤워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는 이제 림프절 비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약간 붓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좀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오시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쪽을 이제 확인해서 가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만약에 가피가 있다. 그러면 쯔쯔가무시 때문에 열이 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해서 피 속에서 쯔쯔가무시 항체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쯔쯔가무시로 확진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물 치료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하시겠죠?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에 이제 잘 반응을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고 이제 보통 일주일 정도 처방해 드립니다. 항생제를 드시고 나서 보통 48시간 이내에 이제 열이 떨어지면서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환자분들이 좀 편안해지게 되고 합병증으로는 신경계 침범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 급성 심부전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 또 알아볼 질환은요. 일단 이름부터가 좀 많이 어려운데요, 교수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이거 어떤 질환일까요? 네, 우선 이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중증, 이제 증상이 심해진다. 네. 그리고 열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이 난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 이제 요 질환에 걸리게 되면 피 검사에서 혈소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름 너무 기니까 이제 네. 보통 이제 SFTS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네,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요 참 진드기에 물렸을 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병이고 보통 뉴스에서 살인 진드기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F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쯔쯔가무시랑은 달리 네. 전국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고 매년 200명 정도, 아까 쯔쯔가무시보다는 좀 많이 적죠. 네, 네. 이 정도 발생하고 잠복기는 1에서 2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쯔쯔가무시랑 이제 비슷하지만 아까 쯔쯔가무시는 이제 세균에 의한 질병이고 이제 요 SFTS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와는 증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세균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차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균 감염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장염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항생제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쯔쯔가무시 이제 배울 때도 네. 이제 항생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이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이러스 대표적인 질환이 감기죠. 네. 감기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먹지 않죠. 감기 전용 그런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기 SFTS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전용 약이 따로 없고 그리고 또 항생제로도 이제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SFTS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을철 열성 질환의 이름에 맞게 이제 네. 열이 가장 특징적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화기 증상, 식욕저, 구역, 구토, 설사, 복통, 그리고 두통, 근육통. 이것도 아까 이제 봤던 증상들이죠. 그리고 신경 증상, 림프절 비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겹치죠, 쯔쯔가무시랑. 그래서 SFTS가 좀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결막출혈이라고. 결막출혈이요? 네, 그래서 눈이 좀 빨개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피 검사를 했을 때 피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로는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그리고 간 기능 이상, 단백뇨, 혈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증상이 심해져서 중증으로 갈 경우에는 의식 장애, 경련, 혼수,
다발성 장기 부전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사율이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네. 정도나 될까요? 사망률은 이제 중증으로 갔을 경우에 보통 10에서 30%까지도 이제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한 2주 정도 있으면 보통 이제 사멸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초기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몸에서 증식했을 때 이제 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이제 좀 힘들지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일주일, 2주일 동안 싸워내서 이겨내게 된다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SFTS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코로나19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격리를 했었거든요. 네. 이 질환도 격리가 필요한 질환일까요? 어떨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파가 네. 기침 이런 걸 하게 되면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섞여서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데 네. 이런 SFTS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이라고 하죠. 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SFTS에 걸린 환자분의 피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씻어준다거나 네. 이러다가 이제 그러면 걸릴 가능성이 정말 낮지만 있긴 한데 일반적인 그냥 생활하시면서 네.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SFTS 요에 걸리는 경우는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네. 100% 걸리는 건 아니고 요 진드기 중에서도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이게 생기게 되는 거고 요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는 0.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내가 살인 진드기에 물린 건 아닌가?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없고, 네.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요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렸다 하더라도 네. 평소에 이제 건강하시다면 네,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다 이겨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물린 후에 이제 잠복기인 1에서 2주 정도 지났더니 열이 난다. 그러면 쯔쯔 가무실 수도 있고 SFTS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발열이 있다면 내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환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좀 예방을 해볼 수 있겠죠, 교수님? 네,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옷을 이제 벗어서 그냥 풀밭에 던져놓거나 아니면 돗자리 없이 그냥 이제 풀밭에 벌렁 누워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요. 피해주시고 네. 야외 작업하실 때는 이제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이랑 구분해서 네. 꼭 이제 입어주시고 작업을 하고 들어와서는 또 옷을 털고 그리고 세탁까지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장화도 꼭 신으셔야 되고 그리고 요 옷소매, 바지, 단 이런 쪽으로 이제 진드기가 들어와서 물수가 있기 때문에 요 옷소매와 바지 끝을 이제 단단히 여미고 네. 이제 작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벌레 기피제 이런 것들이 또 잘 나오죠. 네, 잘 나오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실 때 꼭 기피제 뿌려주시고 그리고 또 샤워를 하시면서 머리카락 그리고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그리고 다리 사이 이런 곳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진드기가 물었던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3대 열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렙토스피라증. 이거는 또 어떤 질환일까요? 네, 이제 아까 전까지는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들이었고, 요거는 쥐의 배설물, 네, 그래서 쥐의 오줌이나 쥐의 이제 변 이런 곳에 렙토스피라균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균들이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고 매년 100명 정도 이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또 많이 걸려서 전남, 전북, 충남, 경기 지역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추수 시기 전에 보통 태풍이나 홍수, 장마가 이렇게 오죠. 네. 쥐의 배설물이 요 물에 섞이게 되면서 균이 섞인 물 웅덩이가 발생하게 되고 네. 이런 오염된 웅덩이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뭐 눈이나 입이나 이런 쪽으로 물이 튀거나 아니면 이제 손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네. 부위로 이런 오염된 물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서 이제 감염이 되게 되겠습니다.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게 되는데 잠복기는 보통 1에서 2주 가끔씩 1에서 30일 정도 거의 한 달까지도 잠복이 되기도 합니다. 렙토스피라증.
이 질환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90% 정도가 경증으로 지나갑니다. 증상이 약해요. 경증인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거나 굉장히 가벼워서 내가 농사를 했더니 좀 피곤해서 몸살에 걸렸나? 이러면서 이제 그냥 병원에 오지 않고 네. 지냈더니 증상이 없어져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감기 증상, 발열, 오한, 두통, 오심, 구토,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도 쯔쯔가무시처럼 세균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열이 나는 초기에 항생제를 드신다면 이런 열이 더 빨리 떨어지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에 노출이 되어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고여 있는 웅덩이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시는 걸 좀 삼가하셔야 되고 네.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논밭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온 후에 이제 고인물에서 작업할 때 작업복이랑 꼭 장화를 꼭 신고서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가을철 야외 활동 주의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잦은 야외 활동 중에는 발열성 감염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진드기의 개체수가 활성화되면서 번식하는 가을철은 요주의 계절인데 쯔쯔가무시로 불리는 털 진드기병은 한 해에 6,000명 이상 매년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되면 고열, 발진 등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한다. 환자분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어제부터 지금 자꾸 열도 나고 여기 근육통도 너무 심하고요. 머리도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그럼 혹시 가족분들도 같은 증상을 보이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증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감기 증상 같은 기침, 콧물, 가래 이런 증상들은 없으신가요? 지금 따로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야외 활동 하신 적 없으신가요? 일주일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을 다녀오긴 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쯔쯔가무시는 증상 체크와 함께 가피 확인이 중요하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엔 가슴에서 발진이 확인되었고 겨드랑이에서 진드기가 문 자국인 가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쯔쯔가무시로 의심이 되었고 혈액검사 시행하였고 혈액검사에서 간수치 증가, 염증수치 약간 증가하였고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쯔쯔가무시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와 해열 진통제 7일치 처방했고 경과 관찰할 예정입니다. 진드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같은 기간 쯔쯔가무시 발병 위험도 높다. 발병 후 1, 2주 정도 지나면 발진이 점점 사그라드는데 실제 쯔쯔가무시 환자의 경우 초기 진단을 놓치고 발진이 없는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다. 다행히 혈청 검사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고 항생제 투여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이틀 전부터 열이 나고 두통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서 이제 해열제 처방을 받아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서 왔습니다. 혹시 감기 증상 같은 건 없으셨나요? 네,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러면 설사도 안 하셨나요? 네, 설사도 따로 없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벼농사 좀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보통 쥐의 배설물과 접촉해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도 대표적인 가을 감염병 중 하나다. 추수기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보통 열흘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지만 길게는 한 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엔 신체 검진에서 결막충혈 그리고 림프절, 비대 등이 있었고 환자의 직업이 농부이고 최근 비가 온 후 웅덩이에서 농사일을 하였기 때문에 렙토스피라증이 의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경하기 때문에 항생제와 해열 진통제 일주일치 처방해 드릴 예정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동물 배설물로 오염된 물에서 작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독감이나 뇌수막염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멍이 생기고 안구에 통증이나 황달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경구용 항생제를, 심한 경우엔 항생제 주사제를 사용해 치료할 수 있다. 가을철 열성 질환들은 대부분 증상이 경하게, 그래서 감기 정도나 몸살 정도로 이제 앓고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병원에 들러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제 증상이 심한 병들도 있기 때문에 가을철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진드기 물림이나 쥐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 웅덩이에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과 물림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진드기나 쥐의 분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풀밭에 그냥 앉거나 눕는 것은 피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활동이 많아진 만큼 위험도 늘어난 가을철 열성 질환. 치료보단 예방이 먼저다. 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가을철에 주의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철에는 농산일로 좀 바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좀 증상이 나타나도 치료 시기를 놓치고 늦게 내원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병원에 오는 걸 미루시다가 오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걸리고, 네. 또 내가 이거 병원 갔다가 혹시 입원하라고 하면 내가 추수도 해야 되고 수확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그냥 좀 참고 다 하고 병원 가자. 이렇게 네. 하면서 참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찌찌가무시나 이런 렙토스피라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균성 질환이고 또 증상이 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괜찮게 지나갈 수 있지만, 하지만 아까 살인 진드기 배우셨죠? 사망 치사율이 30%까지도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병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거나 이제 야외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가을에 이제 활동을 했고 열이 난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네.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요,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이것도 쥐의 매개가 되는 질환이죠, 교수님? 가을철 열성 질환처럼 가을에 이제 주로 유행하기 때문에 네. 유행성, 그리고 출혈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피부에 좀 이제 반점들이나, 그리고 이제 결막충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고, 유행성 출혈열을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가끔씩 뉴스에서 신증후군 출혈열 맞아요. 이라고도 이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신은 이제 콩팥. 신장이요? 네, 그래서 오. 신장을 공격하면서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도 불립니다. 요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가진 쥐의 배설물. 이것도 배설물.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배설물이죠. 네. 차이점은 아까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는 그 배설물이 물에 섞이면서 이제 물이 오염돼서 이제 생기는 병인데, 요 경우에는 쥐의 배설물, 오줌이나 이제 변이 건조가 되면서, 어머. 그러면 이제 건조가 되면 이제 가루가 돼서 날리겠죠. 네. 그 가루가 이제 바이러스 가루인 겁니다. 이제 그 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에 걸린 설치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치류끼리는 전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쥐들 사이에서 돌면서 서로 감염을 시키고, 네. 요 유행성 출혈열 균을 가진 그 쥐가 이제 변이나 소변을 보게 되고, 가을철에 건조하게 되면서 요 분변들이 가루가 되어서 날리는데, 그때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가 요 가루들을 들이마시게 되면 사람에게 옮겨가는 이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건조가 되면서 가루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시기인 가을철에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이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잠복기는 약간 더 길어서 한 2에서 3주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모든 세 개의 질병처럼 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출혈 경량, 쉽게 말하자면 눈이 충혈되고 네. 피부에 이제 붉은색 반점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요통, 허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신부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유행성 출혈열은 특이한 게 이게 단계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단계를 좀 거쳐서 증상이 발현이 될까요? 요 유행성 출혈혈은 이제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이렇게 이제 5단계를 이제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우선 발열기, 이때 열이 나서 이제 병원에 주로 찾아와서 유행성 출혈을 진단받는 시기가 보통 이때 발열기죠. 그리고 이 발열기가 지나고 나면 저혈압기가 오게 되는데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열은 떨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단백뇨, 빈뇨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핍뇨기는 소변이 적게 되는, 소변이 줄어들면서 몸에 노폐물도 쌓이고 그리고 물도 쌓이게 됩니다. 핍뇨기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이뇨기. 이뇨기. 네, 그래서 몸에 이제 수분이 많이 쌓여 있다가 이제 갑자기 콩팥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네. 오줌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하루에 3에서 6리터 엄청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서 탈수 증상, 그리고 이제 쇼크 증상, 그리고 폐합병증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뇨기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회복기가 오게 되는데 1에서 2개월 동안 천천히 다시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회복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망률이 1에서 15%까지도 이제 나오는 그런 질환이었는데 15%까지요? 네, 그렇죠. 상당히 높네요. 네. 그랬었는데 요즘엔 병원에서 케어를 또 잘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 사망률은 한 5% 정도 미만까지 내려왔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고, 네. 그리고 사망은 주로 저혈압기와 핍뇨기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가을철 열성 질환은 아니지만요. 가을철에 나들이객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벌입니다, 벌. 이 추석이나 가을철에 벌 쏘임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수님. 네. 벌 쏘임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가을철 아니더라도 네. 좀 사시사철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을철에 성묘, 가장 많이 좀. 벌초 하다가 네. 벌집을 이제 그러니까요. 건드려서 이제 네. 공격당한 경우 발생하는 사고가. 그런 이제 사고이고, 벌에 쏘이게 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쏘인 부위만 네. 부어오르고 네. 아프고 이런 국소적 증상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쏘였을 때는 우선은 벌침을 이렇게 빼주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얼음을 구하실 수 있으면 이제 얼음 찜질 해주시면 부은 이제 부위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 이걸 이제 복용하시게 되면 붓기도 좀 줄어들고 가려움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벌쏘임이 좀 무서운 게 아나필락시스잖아요. 이거 경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전신에 걸쳐서 좀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죠. 네. 이런 건 이제 알러지 반응이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에 아까 쏘였을 때 팔에 쏘였다. 네. 그러면 그 쏘인 부위만 이제 부어오르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네. 전신이 다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얼굴이 부어오르게 되면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좀 제가 알려드리면, 네. 특히 얼굴, 눈꺼풀이 이제 부어오르는 경우, 요 사진 네. 보시면 여기 저렇게. 눈꺼풀이 아주 네. 퉁퉁 부어올랐죠. 네, 네. 이런 경우.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부어오르는 게 요 기도, 숨 쉬는 길이 이제 부어오르게 되면 네.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기도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쉰 목소리, 그리고 쌕쌕거림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또 의심을 해야 되고, 네.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그리고 설사, 구토, 그리고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에 쏘였는데
그냥 쏘인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고서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것대로 기도가 부어오르면 이제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도 초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이 치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치료에는 또 어떤 약물들이 사용이 될까요? 우선 가장 1차적인 치료,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주사가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를 이제 맞게 되고 네. 이 주사의 효과는 혈관 수축, 부종 감소, 기관지 확장 등의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을 이제 줄여주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히스타민제 주사. 아까 전에 이제 증상이 경할 때는 이제 알약으로 약국에서 그냥 타서 먹으면 됐었는데 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빠른 효과를 위해서 혈관으로 직접 이제 주입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 염증을 줄여주고 붓기도 줄여주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때문에 기도가 부어올라서 숨쉬기가 힘들다. 그럼 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 그리고 수액 공급 이런 치료들을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벌쏘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벌초하다가 이제 건드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벌초할 때 이제 나무나 풀숲에 벌집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긴 소매, 긴 바지, 팔토시 이런 것들 꼭 착용하고 작업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벌레 기피제 이런 거 뿌리고 작업하시면 볼쏘임을 좀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또 가을철 위험 요소 중에 하나죠. 뱀물림 사고인데요. 이 뱀물림도 가을철에 정말 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좀 물리게 되실까요? 도시에서 뱀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네, 보기 그래서- 힘들죠. 네. 네, 대부분 이제 시골에 특히 또 산 이런 데서 이제 뱀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벌쏘임처럼 네. 산에 성묘하러 갔다가 산 타다가 이제 산을 걸어가다가 밑에 뱀이 있는데 네. 뱀이 또 이제 위장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견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못 보고서 이제 밟아서 물리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뱀을 이렇게 한번 잡으려고 하시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 사실 요 뱀이 독이 있는 뱀인지 독이 없는 뱀인지 100% 구분이 가능하면 만약에 독이 없는 뱀에 물렸다 그러면 응급 상황은 아닌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뱀을 본 적도 없고 그쵸. 도대체 독이 있는 뱀이 어떻게 생긴지도 이제 잘 모르죠. 구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기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네. 뱀에 물렸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머리 모양이랑 물린 자국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 뱀 중에 가장 이제 많은 것이 살무사인데 삼각형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독이 없는 뱀들은 보통 이렇게 머리가 둥근 모양입니다. 이걸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리고 난 다음에 물린 부위에 이빨 자국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독이 있는 경우에는 독리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큰 게 2개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많고 네. 독이 없는 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큰 구멍이 없는 경우가 이제 많죠. 네. 네. 그래도 이거를 저희가 구분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뱀에 일단 물렸다 하면 빨리 내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뱀에 물렸다 하면요.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못된 민간요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주로 이제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응급처치법이 이제 칼로 이제 물린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거나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피를 이렇게 짜내고 그리고 또 입으로 이렇게 잡고서 피를 빨아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응급처치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칼로 잘라내는 것도 별 효과가 없고 네. 또 입으로 피를 빨아내는 건 이제 빨아내준 사람이 독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면 절대 안 네. 됩니다. 그리고 얼음찜질 같은 경우에는 물린 부위가 이제 부어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붓기를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줄 수는 있지만 동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제 권장하지 않는 응급처치법이고 또 마지막으로 물리고 난 다음에 독이 있는 뱀인지 없는 뱀인지 구분을 이제 하려고 보여주려고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뱀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올바른 응급처치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뱀에 물렸다. 그러면 뱀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쵸. 자극을 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으면 다시 와서 또 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최대한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독이 이제 피를 타고서 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흥분해서 심장이 빨리 뛰면 더 빨리 돌겠죠, 피가. 그래서 흥분하거나 이제 많이 움직일수록 독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진정하시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반지나 시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이 부어오르면서 꽉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끼기 전에 미리 벗어놓는 것이 네. 중요하고, 그리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키면 이제 피가 심장까지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게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산에서 나 혼자 물렸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진정하시고 네. 천천히 걸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빨리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이제 정확한 응급처치법이 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가을철 야외 활동 주의보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알아두면 좋을 질환별 상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찌찌가무시증은 한 번 감염되면 면역력이 생겨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세모가 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를 일으키는 병이 쯔쯔가무시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세균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쯔쯔가무시균에 물려서 쯔쯔가무시가 걸렸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 이러면 요 A라는 균에 대해서는 항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거의 평생 이제 면역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3년 후에는 B라는 균에 걸린 진드기에 물렸다, 그러면 다시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모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찌찌가무시증은 가을뿐 아니라 봄에도 걸릴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진드기는 뭐 한철만 있다가 다른 계절에는 없어지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진드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활동력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물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꼭 가을에만 걸리는 병은 아니고 봄, 그리고 또 여름에도 걸릴 수가 있는 병입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은 잠복기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요 질문은 이제 O입니다. 사실 가을철 열성 질환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들은 잠복기가 있습니다. 세균을 가진 진드기에 물린 후에 이제 우리 몸속에 그런 균들이 침입하고 또 증식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숫자 이상으로 증식하게 되면 이제 열도 나고 이제 아까 뭐 발진이나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일이든 뭐 한 달이든 잠복기는 있다. 그래서 이제 O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입으로 뱀 독을 빨아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료가 이제 피를 이렇게 빨아서 뱉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뱀 독이 이제 빨아주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처치해주는 사람까지도 이제 뱀 독에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응급처치법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화로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철 야외 활동 주의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며칠 전 산에 갔다가 벌에 쏘였습니다. 반나절 퉁퉁 부어오르더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온찜질을 하거나 상처 부위를 긁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우선 반나절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벌의 독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쏘인 부위가 아프거나 부어오르면 냉찜질을 해주셔야지 요것들이 가라앉습니다. 온찜질을 해주면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만약에 이게 간지럽다, 그러면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사서 이제 복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가려움 때문에 이렇게 긁거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제 긁게 되면 더 부어오르거나 심하면 통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쏘인 후에 아나필락시스 그런 증상이 뭐 쌕쌕거림, 얼굴 부어오름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열성질환 잠복기와 관련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진드기에 물려서 찌찌가뭇이나 SFTS가 생기더라도 잠복기 때문에 이 증상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후 잠복기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쯔쯔가뭇이나 SFTS 같은 이제 병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그 수가 소수겠죠. 그런데 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서 서서히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이긴다면 얘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요 세균들이 이기게 된다면 조금씩 계속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이 숫자가 어느 이상 이제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열도 나고 아니면 다른 증상들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잠복기입니다. 네, 끝으로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텐데요. 가을철 열성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 주신다면요. 네, 가을철 열성 질환은 예방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진드기 물림을 예방하는 아까 이제 배웠죠, 예방 수칙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 웅덩이를 피해주시고, 이런 예방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이런 병에 걸릴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내려가게 되죠. 벌초를 할 때 벌집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고, 또 산을 타실 때 뱀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이제 등산을 하시게 되면 잘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가을철 야외 활동 주의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가정의학과 이준호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